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와이드입니다. 네,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각각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대진표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당직자라든지 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의 공천 지역도 확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자기 희생을 하려 하지 않아서 혁신 공천의 속도가 붙지 않았고 통합보다 분열의 조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세간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이 산모공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희생, 무갈등, 무감동이고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을 위한 고통스러운 결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관위의 전략 공관위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홍영표 의원도 이제 경선을 치러야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셨던 건가요? 네, 이야기 있었습니다. 찬반 의견이 좀 대립을 했던 건가요? 네,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게 된 이유는? 결론은 전략 공관이 원한 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예, 먼저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지지율 얘기를 하기에 앞서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공천 관련된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대표적인 친문 인사들은 다 컷오프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에 반해서 친명계들은 속속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성호 의원 공천도 좀 있었고요. 김병기 의원도 있었고 오늘은 이재명 당대표의 인천 개항을 단수 공천이 있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해서 뭔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많았었는데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단수 공천을 결정졌습니다. 잘한 겁니까? 잘한다고 평가를 해보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공관위에서 결정을 한 사안이고요. 원래 지도부는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공천 막바지에 가장 늦게 이제 발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개항을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마땅한 출마하시는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적합도나 경쟁력에서 개항을 해 단수 공천을 하는 조건에 부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나오시기 때문에 두 분 그리고 다른 당당들의 후보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승부를 겨뤄야 되는데 그 지역 자체가 지금까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차례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 뭘 하든지 간에 아주 절박하게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아주 열심히 뛰어서 다시 한번 개항 주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내는데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선거판을 진두지휘하면서 본인 승리도 선거도 승리로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밑밥을 깔았냐면 홍영표, 임종석 같은 밑밥을 깔았냐면은 이 친문 의원들은 컷오프 시키거나 아주 험지로 보내는데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만 놓고 보면 경쟁력이 있죠. 어느 지역에 갖다 놓는다 한들 충분히 경쟁력 있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후보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친문과 이 친명 간의 이른바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에서 당대표가 불출마해야 된다 또는 사퇴해야 된다는 요구가 거셌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 단수 공천된 게 이게 과연 다른 분들 이른바 친문계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일단은 이제 친문, 친명 아니면 비명, 친명으로 나눠서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프레임을 하는데 사실 좀 들여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친문의
뭐 상징적 인물이거나 핵심 중에 한 분인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친문 중에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민정 최고위원이랄지 윤건영 의원이랄지 이인영 장관 다들 뭐 단수 공천을 받거나 또 경선에서 다 이긴 분들도 있고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막 구분을 한다는 건 상당히 저는 합리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전에 이제 우리 당을 탈당하신 비명으로 분류되는 분이 그 당시 한 50여 분이 단수 추천을 받았는데 여기는 비명은 딱 한 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직하면 그 명단을 보고 세봤습니다. 했더니 뭐 한 분입니까? 절반을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비명이기 때문에 떨어졌고 친명이기 때문에 공천에 받았다 이거는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뭐 우리 김 앵커가 계속 물어보는 어떤 불출마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사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막 본선 한 달 좀 더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당대표가 이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불출마하고 본인이 빠진다? 저는 그건 선거 전략상 맞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불출마하고 뒤에 있어야 전국적인 선거 지원 유세에 좀 도와주는데 발이 묶이지 않고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유세 차원으로 보는 거 하고 당대표로서 본인의 역할 그리고 또 여기 지역구원으로서의 어떤 소명과 책임감 이건 전 충분히 이 대표가 다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한 대변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불출마 선언을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때 본인이 이제 그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한 거고요. 다르죠. 알겠습니다. 완전 다른.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실에 의해서 말 그대로 집권 세력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앉혀진 분과 전 당원과 국민들의 수백만 투표로 의해서 78%의 지지율을 받은 선출직 당대표와 이거를 똑같이 등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이 결정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인천 계양을 지역의 명룡 대전이 현실화됐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계양을에 앞서서 공천이 됐었는데 이 지역의 판세를 예측해 보면 어떨까요, 최수영 의원님? 이제 드디어 명룡 대전이 성사됐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비례대표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그 시나리오가 되려면 당대표직을 그만두고 이제 비례로 옮겨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리스크를 또 감내 안 하려는 또 그런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자유통일당인가요?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제 여기 가세를 했으니 명령 대전이 양자구도로 치러질 때 쉽겠지만 사실상은 삼자구도로 치러지겠죠. 그건 너무 과한 해석 아닙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유의미한 득표를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선거 캠페인 과정, 그러니까 나중에 득표는 모르겠으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보다 유동규 씨가 더 신경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정책이나 어떤 뭐 공약 이런 캠페인보다는 오직 대장동, 온리 대장동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대장동, 오로지 이재명. 그렇죠. 한 놈만 팬다. 한 사람만 팬다. 그렇죠. 그 영화 대사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이 틈새를 잘 비집고 간다 그러면은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바로 임접한 또 계양 갑에는 이재명 대표의 오랜 친구였던 분이 또 공천이 됐어요. 전에 민주통합당에 몸담고 있던 분이 공천이 돼가지고 약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위 전략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언론의 분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명룡대전은 호사가들의 입을 넘어서 이제 실제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을 중심으로 한 정말 인천 상륙 작전이 국민의힘에서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인천 상륙 작전을 막아내고 거기서부터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완성이 이루어지는지 정말 건곤일척의 승부라서 정말 이번 총선에서 가장 핫하고 원픽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3자 구도로 치러지기는 합니다만 그게 1대1대1이 아니라 2대1이 될 수도 있다. 공격 대상이 이재명 대표에게 몰리거나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재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또 제3자의 변수가 돌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하고 법정에서도 상당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좀 감정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출마한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대장동 비리를 아마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대장동 뭐 일타 강사라는 뭐 원희룡 전 장관과의 또 이 경합에 대해서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또 다른 변수 때문에 상당히 힘든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총선을 아마 치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질 거라고는 저는 보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겼을 경우에 과연 그 승리가 얼마만큼 값질 것인가, 소위 말하는 영광뿐이 상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차재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역구에 나가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뭐 여러 방송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출마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난달인가요? 그러니까 기자간담회 할 때 이재명 대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역구 출마를 이야기하면서 통상적 절차와 기준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 통상적인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상당히 지금 공천 내전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비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럴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이 친명 주류의 지금 단수 공천이 되고 네. 비명 친문계만 이렇게 개파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모양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금 주류의 헌신과 희생 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본인의 척건들을 쳐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가장 큰 이재명 대표의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이해를 접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는 결단을 좀 하지 않을까? 최소한 뭐 예를 들면 대표직 사퇴는 몰라도 불출마 정도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지 못했잖아요. 지금 그냥 그대로 지금 본인이 나가겠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유세 때 이야기했던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교수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층들은 뭐 이재명 대표 선택을 지지할지 몰라도 네. 문제는 승부의 키를 쥐고 있는 중도 무당층들이 과연 어떠한 이게 바라볼 것인가 부분이 상당히 저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걱정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양당에 이제 나와 계신 분들의 입장을 좀 떠나서 얼마 전에 이제 한 언론사에서 르포 이제 인천 계양을에 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여론을 청취하는 르포 기사를 쓴 적이 있어서 제가 좀 유심히 읽었는데 인천 계양을 주민들은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어느 당에 치우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의 얘기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뭐 곧 감옥에 갈 건데, 그러니까 의원직을 수행을 못할 텐데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원희룡 전 장관은 여기 살던 분도 아닌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느 날 뚝 떨어졌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싸우느냐. 이게 인천 계양을 주민들의 어떤 분위기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났던 걸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 주민을 위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이상하게 변질된 선거라는 거예요. 인천 계양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지난번 2022년 지방선거 때 같이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본인이 계양을로 날라와서 그렇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분당갑에 출마를 하면서 여기가 당신의 정치적 본거지니까 분당에서 대결하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계양을에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크게 연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소위 명령대전 이라는 어떤 자객공천. 그러니까 날라온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또 날라온 원희룡 장관, 또 날라온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삼자 구도가 된 거다. 뭐 그렇게 된 셈인데 이제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지역에 착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인천 유나이티드 FC에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한 이천수 선수를 후원회장으로 영입을 한다든가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인천에 공장을 두고 있는 모 자동차 업체의 국산 자동차를 구입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공보물도 사실 원희룡 전 장관 정도 되면은 그 유권자의 10%까지 보낼 수 있는 예비 후보 공보물 발송 안 해도 돼요. 인지도가 뭐 90% 이상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 채워서 지금 공보물을 보내고 있고 이재명 대표 자택에까지 발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역에 착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소구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보입니다. 날라왔지만 정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그렇죠. 쉐보레 자동차도 사고 뭐 제가 뭐 이천수 선수도 후원회장으로 영입하고 뭐 그렇죠. 일부러 특정 브랜드는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한민수 대변인 이 정도 이재명 대표도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미 가가지고 2년 동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하고 같이 공약 이행도 점검하고 산행도 같이 하고 시장에서 또 중앙에서
여의도에서 중앙 당무가 없을 경우 지방 현장 방문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그 경무 속에서도 항시 지역에서 유권자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가까이 돼서 이미 개항분들은 아까 우리 김 앵커가 어느 분이 그렇게 그 기사에다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런 험한 분 하는 분이 제가 있는가 싶기도 할 정도로 뭐 세 사람을 다 공히 비판한 거예요. 비판하는데 아무튼 그 호응도가 높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원희룡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지역 주민들이 물론 좀 비판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수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개항 을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한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저는 물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사과는 뭐 인간인지라 있을 수 있다 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그 개인적 사감을 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유세 때 따라다니면서 다들 우려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뭐 대장동만 계속 얘기한다든지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그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정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 당에는 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너무 좀 뭐 희화시키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이라도 좀 자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 계양을의 주민들이 어떤 선거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보겠습니다. 네. 원래 제일 먼저 해야 될 얘기는 사실은 이제 어제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좀 뼈아픈 얘기인데 갤럽 여론조사를 좀 보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 내지는 또 이제 출마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차가 벌어진 지는 좀 됐고요. 이제는 좀 제법 크게 벌어졌습니다. 40%대 33%가 좀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미 17% 정도 이 격차가 포인트 정도 격차가 좀 벌어졌고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도 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뭘 상징하고 있는가? 이대로 쭉 간다면 총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좀 성공을 할까요? 차 교수님. 네.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만 갖고 우리가 모든 걸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추세적인 차원에서 뭐 무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라. 그렇죠. 40일 앞둔 지금 이 시국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뼈아플 것 같은데. 뼈아플 수 있죠. 그만큼 민주당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래도 마이웨이를 계속하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옆에 물어보세요. 좀. 마이웨이를 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이는지. 사실 지난해 10월달에 그 서울구청장, 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제 기억으로 17% 포인트 차로 이겼거든요. 자, 그것이 뭐 이제 수도권 전체 내지는 정당 지지율 전체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 이상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봤는데 지금 아마 여론의 추이 자체가 분명히 역전된 것은 분명해 보여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왜 역전이 됐을까? 아마 국민의힘이 소위 말하는 한동훈 효과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일부 공천하는 과정에서 뭐 산무공천이라고 비판도 받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영리한 공천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이 총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내분이라는 일종의 자책골이 이러한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서요. 저는 세 가지 의문이 들어요. 첫 번째 이 지금 의문이 뭐냐면 도대체 민주당은 총선을 치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소위 지금 그 이 민주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명계보다는 이 비명이나 친문계가 줄줄이 지금 낙천되는 그러한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당권에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는 것이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심판이냐 이런 나름대로의 전략성의 이 조금 착오를 지금 빚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공관위원장이 정권 교체에 책임 있는 사람 물러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민주당 내의 내용으로 완전히 부각돼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금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구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는 의문은 도대체 운동권 기득권 심판은 누구의 구호냐는 거죠. 그것이 국민의힘의 구호냐.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만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뭐 홍영표 지금 의원 같은 경우 또 노동계의 대표 뭐 이런
소위 말해서 과거 운동권에 대한 심판을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러한 그 캐치프레이즈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민주당의 이런 지금 이 지지율의 역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세게 해주셨는데 한민수 대변인님 뼈 아프게 들으셨나요? 그럼요. 저 여론조사 갤럽 조사 보면은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등은 노란불입니까? 빨간불입니까? 경고등이 보통 어떤 색깔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노란 등을 지나서 이제 황색 등을 지나서 빨간불까지 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보기에 따라 다른데 아무튼 경고등이 켜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겸허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 여론 자체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좀 정당을 바라볼 때는 두 가지가 교차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른바 물갈이나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좀 시끄러운 걸 싫어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두 가지 심리랄지 두 가지 현상이 양립해 있는데 어느 쪽을 보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막연히 달라지는 결과가 있는 것들이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총선에서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인적 쇄신만큼은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뭐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께 잘한다고 자평을 해버리면 또 오만하게 비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나중에 4월 10일 날 투표 현장에 가실 때 특히 이제 큰 양당의 공천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그래도 바뀌려고 황골 탈퇴의 진통이 밖으로 비춰질 때는 정말 시끄럽게 비춰지더라도 저런 진통 끝에 민주당이 좀 바뀌려고 애를 썼구나 이런 걸 평가하시면 저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심판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황골 탈퇴의 과정 그리고 국민들 보일 때 새로운 인물 또 어떻게든 바뀌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 야당 공천 과정은 언제나 시끄러웠어요. 국민의힘도 야당일 때는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이제 낙천하신 분이랄지 출마를 못하시는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공기관장 그렇죠. 자리를 준다든지. 벌써 뭐 어디 언론 보면 뭐 50개가 비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도 뭐 정책 행보라고 계속 이제 뭐 민생 행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뭐 사전 선거 운동에 정말 의혹을 받을 정도로 공약들을 너무 많이 내고 있어요. 그 총 합쳐 보면 어디 기사 보니까 900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소요 비용이. 그리고 또 국민들이 상당히 이게 뭐냐고 해명을 요구했던 김건희 여사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가 좀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폭망, 못 살겠다, 민생 파탄 이런 저는 선거 구호나 슬로건들이 최종 투표장 갈 때는 우리 국민들 민심을 좌우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총선까지 40일이 남았잖아요. 지금의 격차가 7%포인트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격차가 더 벌어질까요? 아니면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때 늘 추세를 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느 여론조사를 봐도 그 민주당이 위기다 해도 30%대가 거의 유지가 됐는데 이번 갤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방 경직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해주던 30% 중반대가 무너진 거는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그나마 뒷받쳐주던 하방 경직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또 눈에 띄는 지역은 호남이거든요. 호남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거의 14%포인트나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그게 조국 신당 내지는 새로운 미래로 약간 흡입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왜냐하면 호남은 민주당이 적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과연 대변해 줄 수 있을까라는 지금 의구심이 든 거예요. 유권자들이. 그래서 매우 심각한 징후고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면은 저는 삼무일불이라고 봐요. 이번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요. 세 가지가 없어요. 일단 원칙이 없어요. 두 번째가 통합이 없어요. 세 번째가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죠. 공천이라는 게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짧은 시간에 갈등이 최고조로 분출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소통하고 물밑 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걸 진화시켜야 되는데 불통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공천은 삼무일불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에서조차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주고 그게 이제 민주당의 이제 그 적통이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호남에 갈 경우에는 호남 분들은 이런 전략적 투표에 능하다고 하잖아요. 투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진심 투표가 있고 전략 투표가 있는데 진심 투표는 어떤 식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겠다는 거고 정당을 찍겠다는 거고
전략 투표는 그나마 견제할 수 있거나 이길 수 있는 쪽을 몰아주는 걸 전략 투표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된다면 저는 호남의 표심이 굉장히 이동할 거라 봐요. 흔들리고 네. 그럴 경우에는 과거 안철수 신당의 국민의당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이재명의 민주당 같은 이른바 사당화의 모습들이 국민들 눈에 굉장히 돌출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이거는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말하자면은 쏠림이 있을 수가 있다. 네. 지금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단순히 말로 될 것이 아니라 네. 무언가 지도부의 전략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3의 바람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차재원 교수님. 예. 민주당에서 지금 공천에 반발하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나 네. 임종석 전 실장 앞서서 많은 민주당 민심들이 이제 신당으로 옮겨갈 거다 네. 이런 전망을 내주셨는데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뭐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 아니 개혁신당이 아니죠. 조국혁신당으로 갈 가능성 이제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아직 그 가능성은 반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단 뭐 임종석 전 실장이 사실상 코드포됐지만 본인이 지금 당에 계속 남아서 지금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바로 탈당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는데 네. 왜 저렇게 할까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총선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임종석 전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 재심 요구를 했는데 네. 이게 받아들여지지 네. 않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 네. 이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당을 떠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겠다라는 건지. 그렇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메시지를 봤는데 네. 그거 보면서도 계속 드는 의문이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당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지금 수도권, 본인이 원래 출마하고 싶었는데 중성동 갑이잖아요. 예. 본인이 거의 무소속 출마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무소속이 아니라 다른 신당으로 가게 되면 다른 신당을 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의 그러니까 같은 색채를 지닌 이 후보 자리 나왔을 경우에는 네. 소위 말해서 적정 분열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일종의 적정 분열을 일으켜서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어부질이 시켜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 생명도 상당히 끝나지만 정치적 명분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 지금 바로 자신이 가고자 했던 중성동갑에 출마하기보다는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식의 공천이 민주당의 패배로 아마 기착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 그런 민주당을 재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때 가면 이 당을 누가 재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라도 남아서 내가 이걸 재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만 저기 지금 출동한 사람들 중에 송갑석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선을 합니다. 이분들은 경선한다는 의미는 탈당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홍영표 의원도 지금 탈당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경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다른 당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아니 다른 당으로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지만 같은 지역구에 출마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 임한다는 이야기는 당에 잔류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네들의 구심점으로서 이 총선 이후를 대비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실장의 고향이 전남 장흥이잖아요. 네. 만약에 호남 쪽으로, 그러니까 강주나 전남 쪽으로 가서 도전할 경우는 아마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하고 손을 잡고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아마 호남, 특히 강주 전남에서의 새로운 미래의 정치적 파괴력이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회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이 정치적인 뭐랄까요 셈법에 의한 그러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그 원칙과 이런 부분들이 훼손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고 한다면 네. 아마 총선 이후를 대비하는 쪽으로 저는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들의 어떤 당락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자체가 이게 지금 난파선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얘기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나오신 분들 얘기를 좀 더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때로는 이제 상대당 쪽에서 하는 얘기를 경청하면 또 우리 당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해답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앞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했습니다. 뭐 차재원 교수께서는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운동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뭐 원칙과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오히려 민주당이 더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스 대변인 말처럼 여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이른바 여권 프리미엄을 얻고 조용한 무음 공천, 뭐 감동은 없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 무음 공천을 통해서 순항하고 있는데 반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환골 탈퇴의 과정을 거쳐서 뭔가 새롭게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여권 프리미엄이 있는 여당에 맞서려면은 친문, 친노, 뭐 비문, 뭐 전부 비명 전부 이렇게 통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높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시끄럽고 그렇긴 하지만 민주당이 이 국면을 잘 돌파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뒤처져 있는 이 지지율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반전의 카드를 만들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민주당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이 지금 난파선 같은 이 민주당이 잘 태풍을 뚫고 잘 이 항구에 잘 정박할 거라고 보세요? 이미 늦었죠. 지금 공천은 뭐 40일 남았는데? 그렇죠. 39일 남았고 지금 이제 공천은 어쨌든 절반 이상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이미 민주당의 특히 전략 공천 원칙이 없고 사실은 정파의 이익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걸 이미 다 보셨습니다. 비명 행사 공천이라는 걸 보셨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지역구가 3개가 있어요. 첫째는 중성동 갑입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을 컷오프시키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을 했는데 네. 그 발표를 할 때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기자들로부터 받은 첫 번째 질문이 임종석 전 실장이 왜 컷오프 되었습니까? 였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네. 일성으로 어떤 이유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전현희 전 의원을 공천하기로 했다고. 이게 첫 답변이었어요. 그러면은 66년생 임종석 실장을 물러세우고 64년생 전현희 위원장을 공천을 하는데 네. 그게 세대 교체도 아니고 비서실장 출신을 물러세우면서 같은 정부의 장관 출신인 권익위원장을 공천하는 게 어떤 정권 교체의 책임이 희석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그 지역의 여러 사정과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또 기자들로부터 바로 질문을 받기를 그 여러 가지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역시나 답을 못하고 그 여러 가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브리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 시킨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치명적인 지역구가 서울 도봉갑입니다. 여기에 안기령 상근 부대변인을 공천하면서 그 차은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차은우보다 이재명이랍니다. 이게 사실 이번 선거를 상징하는 어떤 문장처럼 돼버렸습니다. 거기는 김근태 전 의원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이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김근태 의원의 정신을 존중해서 당내 민주주의 차원에서 경선하겠다. 이렇게 썼으면 명분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명분도 없고 그분이 거기에 간 이유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공천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수습할 방안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했는데 그 시각을 국민의힘에서 보는 시각이라고 보지 마시고 일반적인 국민이 보는 시각이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한민수 대변인도 좀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께서 보시는 시각이라면 당연히 경청을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한 측면만 과도하게 좀 부각시키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령 이제 뭐 친문이랄지 비명이라는 프레임으로 그분들만 이렇게 컷오프가 되거나 낙천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져보면은 이른바 강성 친명이라고 하는 의원들 서울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철험회라고. 그분들 그냥 정말 컷오프되고 탈당까지 하셨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분들 공천 줬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더 강성 친문만 우대하는구나 이런 비판이 쏟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전략공관이 전략 차원에 논의돼가지고 그 컷오프했습니다. 예. 네. 중진에 정말 본인이 친명이라고 했고 대표적 친명이라고 하는 경기도 쪽의 중진 의원도 본인 지금 반발하지 않습니까? 개파에 뭐 개파 때문에 희생당했다. 본인이 친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뭐 대표 비서실에 있었던 분은 나가겠다고 갔는데 거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오면서 아예 경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이제 언론에서 우리 민주당의 뭐 친문 대표 주자는 몇 분들만 부각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한쪽만 하겠습니까? 이명백 공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네. 우리 전략공관위원장께서 말씀 안 하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전략이 왜 전략입니까? 전략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자들에게 일일이 다 밝힐 수 없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그럼 뭐 어느 당당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왜 검사 출신의 대통령실에 있었던 핵심 인사는 그 좋은 지역에 그냥 전략공천을 합니까? 뭐 설명했습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좀 국민들부터 지적받을 부분들을 돌리면서 민주당에다 쏟아내고 있는데 전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제 몇 가지가 없다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총선 승리고 정말 단 한 석이라도 국민의힘보다 더 얻겠다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나 대표나 모두 간절하게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당권 유지가 목표가 아니라 이번 총선 승리가 목표다.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종석 전 실장 저하고도 친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어디 언론이나 일부 평론가들이나 제거시키려고 한다. 당권 올 8월에 있거든요. 오로지 당권만 본다. 당권, 이재명 대표는. 그다음 멀리 보면 또 대권까지 본다.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다 이재명 대표 공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관위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략 공관이 있고 일반 공관이 있고 여러 기구들이 다 있잖아요. 네. 여러 차례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공천 결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결국은 최종 책임은 당 지도부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천 다 끝나고 국민들도 선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총선에 지면 당권, 대권 다 날아간다? 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그거를 다음 8월에 있을 당권을 위해서 경쟁자를 자른다는 건 저는 그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관측 같습니다. 네.